오후 3시 서울 중구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시행사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맞춤 정장에 이탈리아산 구두, 손목에 롤렉스까지 완벽했죠. 성공한 재개발업자 서도겸으로서 마지막 점검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이쪽이 마지막 철거 구간입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벽 앞에서 한 여자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웅크린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떨어졌지만 줍지 못했어요. 그저 저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어깨선, 저 목덜미. 1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윤곽이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윤아린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등을 돌렸던 바로 그 여자. 한때 제 아내였던 사람이죠. 지금 하리는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채 무너진 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제대로 감지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엔 페인트와 먼지가 묻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하린의 손이었어요. 손톱 밑에 노란 페인트가 끼어 있는 그 손. 한때 결혼 반지를 끼고 제가 선물한 팔찌를 차던 그 손. 제가 처음 잡았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린아. 하린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놀람도 반가움도 심지어 당혹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누구세요? 하린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작고 가늘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물었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나야. 도겸이야. 나 못 알아봐? 하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어 벽을 향했어요. 멍하니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어디 있나요? 그때 흰색 조끼를 입은 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분 아는 분이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맸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저분 기억상실증입니다. 이름은 윤아린 씨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벽화 복원 작업하시거든요. 가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곳으로 오세요. 일할 때 말고는 계속 멍하니 계시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억상실, 벽화 복원, 혼자, 가족은 없습니까? 복지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분이 지우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딸 이름인가 했는데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세요. 그냥 그 이름만 계속 부르시고. 지우.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작업복 호주머니에서 하린이 뭔가를 꺼냈어요. 노란 리본 조각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리본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다시 중얼거렸어요. 지우는 어디 갔을까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하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하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빈 눈빛이었죠. 무얼 하고 계세요? 하린이 붓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림 그려야 해요. 지우가 좋아하는 그림. 지우가 누구죠?
하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려야 해요. 안 그러면 지우가 못 찾을 것 같아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 앞에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복지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이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 제 손으로 버린 사람인데 옛날에 알던 사람입니다. 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연락처라도 남기고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복지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저 다시 올게요.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그러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린을 돌아봤어요. 하린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붓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페인트가 묻은 손끝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한때 결혼 반지를 끼던 그 손, 제가 사랑했던 그 손.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죠. 내가 뭔 거지? 내가 대체 뭔 거야? 재개발회사 대표, 수십억 자산, 성공한 사업가. 그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린이 정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1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이제야 마주하게 될 줄은.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대표님, 오후 투자자 미팅 준비 완료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정 다 취소해. 네. 하지만 300억 투자건인데. 다 취소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벽화 현장 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린이 보였어요. 복지사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지우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하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년 전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이제 치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벽은 저와 하린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골목길 공공미술 현장에서 하린은 벽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안전 테이프를 치고 있었죠. 먼지 속에서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가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건설업자였어요. 하린은 미술대학을 갓 졸업한 신진 작가였죠. 처음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린이 낡은 벽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그 벽을 부수고 새 건물을 올리려 했거든요. 하지만 하린의 그림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그 골목을 찾게 됐어요. 하린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가족을 그릴 거라고 했죠.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결혼 후에도 하린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집 거실 한쪽 벽을 하린의 작업실로 만들어줬어요. 하린은 그곳에서 매일 그림을 그렸죠. 그림 속엔 언제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하린,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아이 지우. 지우가 태어난 후 하린의 그림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지우의 첫 미소, 첫 걸음마, 첫 말. 모든 순간이 하린의 붓끝에서 되살아났어요. 5살 지우가 하린 옆에 앉아 크레용을 들고 우리 가족을 그렸죠. 어설픈 선으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빠는 키가 크고 엄마는 예쁘고 지우는 노란 리본을 머리에 메고 있었어요. 하린이 지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어요.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제 어머니 노은서가 자주 집에 오셨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목에는 다이아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어머니는 할인에게 그림을 그만 그리고 제 일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술은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에 투자를 배우라고 했죠. 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할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할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현실을 보라고 하셨죠. 그날 밤 할인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며 회사 일을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할인의 그림이 좋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인은 점점 그림 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계약서 검토, 투자 계획서 작성. 할인은 열심히 배웠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지우가 엄마에게 왜 그림을 안 그리냐고 물었을 때 할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바빠서 그렇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나중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할인의 붓은 먼지를 쌓여갔어요. 어느 날 저녁 할인이 혼자 벽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예전에 그렸던 가족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예전엔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씁쓸했어요. 지금도 행복하다고 제가 말했지만 할인은 그림 없는 자신이 정말 자신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할인은 예전의 할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몰래 일어나 골목으로 나갔어요. 낡은 벽 위에 지우의 웃음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지우가 따라 나올 때면 할인이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어요. 완성되면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죠. 할인은 지우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영원히 지켜질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벽화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초상이 될 거라는 것도. 제가 그림 그만 그리고 들어오라고 부를 때마다 할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면 또 나가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벽 한쪽에는 저와 할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지우가 노란 리본을 머리에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현실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사업이 커질수록 저는 더 바빠졌고 할인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도 심해졌어요. 큰 프로젝트를 맡을 때가 됐다며 할인에게 투자 공부를 제대로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할인은 그림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어요. 붓을 내려놓고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캔버스 대신 서류를 들여다봤죠. 제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할인은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 갔어요. 웃음소리도 집에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우조차 눈치를 채고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현실과 꿈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할인의 붓이 멈춘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색깔도 바래기 시작했죠. 지역 언론이 할인의 벽화를 소개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마침 회사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홍보팀에 지시했어요. 그 벽화 사진을 회사 브로슈어에 사용하라고요. 대표님, 작가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깔끔하게 편집해서 우리 로고 넣어.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홍보용 이미지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몰랐죠. 브로슈어가 나왔습니다. 할인의 아름다운 벽화가 실렸어요. 하지만 그림 하단에 윤활인 서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할인이 그 브로슈어를 보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붓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붓에서 노란 페인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그린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거든요. 여보, 미안해. 홍보팀에서 실수한 것 같아. 실수라고요? 제 이름을 지우는 게 실수예요? 할인이 브로슈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졌어요. 할인의 얼굴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아, 진정해. 다음번엔 제대로 넣을게. 다음번이요? 이미 배포된 건 어떡해요? 사람들은 이게 당신 회사 작품인 줄 알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럴 계획이었거든요.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걱정되어 따라갔죠. 할인은 그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월불 불빛 아래 할인이 무릎을 꿇고 벽 한 구석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습니다. 할인이 자신의 이름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윤할인이라고요. 할인아, 추워. 집에 가자. 안 돼요. 이름을 써야 해요. 안 그러면 이게 누구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바람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우도 봐야 해요. 엄마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할인이 지우의 모습을 그 옆에 다시 그렸습니다. 노란 리본을 머리에 메고 환하게 웃는 지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세 가족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도 그렸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존재를 지워버린 거잖아요. 할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할인의 10년 작품 활동을 무시하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브로슈어를 보시더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홍보를 하는구나. 예술이고 뭐고 결국 돈이 되어야 하는 거야. 어머님, 할인이가 그린 그림인데 이름이 빠졌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우리 돈으로 그린 거 아니야? 재료비도 우리가 댔고 시간도 우리가 허락한 거고. 어머니의 말에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제 마음과 제 시간으로 그린 거라고요. 마음으로 밥 먹고 살아? 현실을 봐. 도겸이 사업이 커지는데 발목 잡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는 그림보다 회사 일에 집중할게요. 할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아팠지만 어머니 앞에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인은 정말로 그림을 그만뒀어요. 붓을 정리하고 물감을 치웠습니다. 작업실이었던 거실 한쪽은 회사 서리로 가득 찼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림 도구들 어디 갔어? 창고에 넣어뒀어. 이제 엄마가 다른 일 해야 해서. 언제 다시 꺼낼 거야? 할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우를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우리 회사 기사가 났습니다. 할인의 벽화가 크게 실렸어요.
하지만 작가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서도겸 대표의 문화사업이라고 써 있었어요. 할인이 그 신문을 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나와서 말했어요. 여보, 저 이제 정말 그림 그만둘게요. 회사 일에만 집중할게요. 할인아,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현실이 중요하죠. 하지만 할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우와 놀아주는 시간도 적어졌어요. 어느 날 밤 지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자꾸 울어. 엄마가 울어? 응. 그림 없어진 다음부터 밤마다 울어. 나는 엄마 그림이 좋은데. 지우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할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다시 그림 그려도 돼. 이제 늦었어요. 저도 적응했어요. 정말? 네. 이제 회사 일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할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인의 붓은 영영 멈춰버렸어요. 우리 집에서 색깔이 사라졌습니다. 할인의 웃음소리도 지우의 제잘거림도 줄어들었어요. 벽에 걸린 할인의 그림들도 하나씩 치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인테리어를 바꾸자고 하셨거든요. 더 모던하고 깔끔하게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림은 유치해. 성공한 사업가 집답게 꾸며야지. 할인이 그림들을 박스에 담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포장지에 싸더니 창고로 가져갔어요. 우리 가족의 추억들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할인의 이름을 지운 순간 우리 가족의 행복도 함께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사업 성공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할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어머니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죠. 재개발 구역 지정 통보서가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우리 회사가 시행사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죠. 수십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그 구역에 할인의 벽화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그 벽이 철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할인에게 재개발이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벽화도 철거 대상이라고 했을 때 할인이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도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할인은 공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공사 관계자들에게 호소했어요. 이 벽화만은 지켜주세요. 제발이요. 담당자가 전체 철거가 확정됐다며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할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울타리에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할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체념하라고 말했지만 할인은 지우가 그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포기하냐고 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그 벽화를 사랑했어요. 매일 방과 후면 그곳으로 갔습니다. 벽 앞에 서서 그림 속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에게 그 벽은 진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재개발 소식을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그 흉한 벽을 없앨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새 건물이 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인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건 낡은 흉터라고 하셨습니다.
없애야 새 건물이 선다고 했어요. 할인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할인은 매일 그 벽 앞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손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지우에게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지우도 슬퍼했습니다. 매일 그 벽 앞에서 놀았거든요. 우리 가족이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어요. 할인은 다른 곳에 다시 그리겠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철거 전날 밤 가족 셋이 그 벽 앞에 섰어요. 달빛 아래 벽화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할인이 지우와 함께 벽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실제 가족과 그림 속 가족이 함께 있는 마지막 사진이었죠. 지우가 아빠도 같이 찍자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철거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인과 지우가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며 벽 앞으로 갔어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우리 가족한테 안녕이라고 해야 한다며 할인의 손을 잡고 벽 앞에 섰습니다. 할인이 벽에 손을 대며 고마웠다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나 빨리 폭파 신호가 울렸어요. 일꾼들이 위험하다며 대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할인이 지우의 손을 잡고 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먼지와 굉음이 몰려왔습니다.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먼지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소방관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돌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할인아, 지우야.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인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할인아, 할인아. 제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우는요? 우라 지우는 어디 있어요? 구조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벽돌 더미 아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우리 딸이에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구조대장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명이 켜진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됐어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치웠어요.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우를 찾아야 했어요. 여기요. 여기 뭔가 있어요.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벽돌 사이로 노란 천이 보였습니다. 지우의 리본이었어요. 지우야. 제가 미친 듯이 벽돌을 치웠습니다. 다른 구조대원들도 도와줬어요. 조금씩 지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작은 손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팔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드러났어요. 지우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우야, 지우야. 저는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일어나. 아빠 왔어. 하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흡도 없었어요. 구급대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검진을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지우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두 마디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지우를 다시 안으려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아빠는 지우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지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우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저 자신을 원망했어요.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렇게 아끼던 리본이었어요. 이제 그 리본만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그 벽돌 더미 아래 함께 묻혀버렸어요. 지우의 웃음소리도, 할인의 그림도, 우리의 사랑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할인은 의식을 잃었고 지우는 떠났어요. 행복했던 우리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현장에 오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녀가 죽었다고 울부짖는 저에게 어머니는 사고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놀랐어요. 할인이 깨어났지만 기억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어요. 트라우마와 연관된 특정 기억들이 차단됐다고 했습니다. 3년 정도의 기억이 사라진 건가요? 아닙니다. 더 복잡해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기억을 선택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의사의 설명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할인이 나를 기억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할인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완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나야. 도겸이야. 할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할인이 저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할인은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림이 아직 남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간호사가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할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는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할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불안해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말했어요.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복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가족들도 면회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할인의 병실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할인은 천장만 바라보며 지우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사고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라고 보도됐어요. 기자들이 회사로 몰려왔습니다. 안전관리 소홀, 졸속 공사 의혹 등등.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팠어요. 대표님,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홍보팀장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제 딸이 죽었고 아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회사에 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도겸아,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해.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회사가 망하면 다 끝이야. 어머니는 이미 대책을 세워놓고 계셨어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사과문을 발표하자고 하셨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발표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피해자 가족이 누군데요? 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명하면 되잖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며칠 후 폐허가 된 현장에서 노란 리본 조각과 작은 녹음기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거의 부서져 있었지만 희미한 아이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회사 트럭이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오늘 그림을 부순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회사 트럭이라니. 할머니가 그림을 부순다니. 녹음기는 그 이후로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할인의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저를 복도로 불러내셨습니다. 도겸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어머니, 할인이가 아직 회복 중이에요. 기억도 잃은 여자와 다시 살 생각이냐? 회사 이미지에 해로워.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도겸아, 너도 혼자 있으면 안 돼. 이런 힘든 시기에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한 여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변호사 출신으로 아버지가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냥 한 번만 만나봐. 비즈니스 상담 겸해서.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이 셌어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언론은 계속 압박했고 주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법적 문제도 복잡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유능했어요. 복잡한 사고 처리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언론 대응 방안도 제시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자주 만나게 됐고 어느새 위로를 받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기억을 못 찾고 있었어요. 저를 봐도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인이는 회복될 때까지 전문 시설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어. 기억도 못하는데 집에 있어봤자 서로 힘들어.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너도 새 출발해야 해. 지우도 없는데 기억 잃은 여자랑 평생 살 거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할인을 사랑했지만 지금의 할인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다른 프로젝트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통첩을 하셨어요. 도겸아, 회사를 살리려면 결단을 내려야 해. 할인이와 이혼하고 새 출발해.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회사가 망해도 좋다는 거니? 직원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을 버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가 모든 걸 처리하셨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오셨어요. 할인이 기억을 잃은 상태라 제가 대신 서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할인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야. 전문 치료를 받으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 저는 그냥 서명했어요.
적극적으로 원한 건 아니었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알아보신 곳은 경기도 가평의 전문 신경과 병원이었습니다. 기억상실 치료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이야. 조용해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대.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치료받으면 분명 좋아질 거야.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멀긴 했지만 할인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할인은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전문 치료를 받으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주말마다 면회를 갔어요.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시간씩 운전해서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회사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면회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한 주에 1번, 3달째부터는 한 달에 1번 정도만 갔어요. 갈 때마다 어머니가 함께 오셨습니다. 너 혼자 그 먼 길 다니기 힘들지. 내가 같이 가서 치료 경과도 확인하고 어머니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매몰되어 있었고 할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몇 달째 같은 상태가 반복되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연락하셨어요. 할인이 상태가 호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새로 생긴 전문 시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이런 케이스에 특화됐다고 하셨어요.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할인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고 몇 달째 변화가 없었거든요. 회사 일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어요. 더 좋은 곳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어머니가 모든 걸 관리하셨어요. 한 달에 1번씩 할인 상태를 알려주셨죠.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할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잘 돌봐주고 계시니 안심이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에 몰두했고 할인은 제 기억에서도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재개발 현장 시찰에서 할인을 본 거였습니다. 모든 의심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할인을 다시 만난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10년 동안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노숙자 시설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제 할인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숙자 시설에서 봤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전문 병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중요하냐고 하셨어요.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한 여자를 언제까지 돌봐줘야 하냐고 하셨어요. 이제 남이 된 사람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셨던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비서실장에게 3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폭파 시간 변경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 폭파 시간이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변경 지시자는 노은서 회장이었어요.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명단을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오전 10시에 현장에 도착하셨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폭파 지시를 내리셨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시간을 앞당기셨을까요? 저는 그날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만났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공사장 근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작업 반장이 회장님이 너무 급하게 하라고 해서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안전 확인을 여러 번 하는데 그날은 그냥 바로 하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계속 입구 쪽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기다린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날 오전에 현장에 온 사람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여자 한 명이랑 아이 하나가 왔다고 했습니다. 벽 앞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과 지우를 말하는 거였어요. 11시쯤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직후에 폭파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할인과 지우가 오는 걸 보고 바로 폭파 명령을 내린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퇴직한 공무원 김태식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었어요. 10년 전 그 사고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담당자였다고 하셨어요.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실 그날 폭파 승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안전 확인이 제대로 안 됐는데 강행됐다고 했어요. 보통은 주변 대피 완료 후에 폭파를 하는데 그날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냐고 물었어요. 노은서 회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현장에 와서 빨리 하라고 독촉하셨다고 했어요. 김태식 씨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의도적인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그 여자와 아이가 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전날 회장님이 전화하셨다고 했어요. 혹시 내일 현장에 사람이 올 수도 있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10년 전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때 어머니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9월 1일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오전 10시 현장 도착, 11시 예정 시간 확인, 문제 해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이 섬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장애물 제거 완료, 깔끔하게 처리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애물이라니, 지우를 장애물이라고 표현하신 건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우를 의도적으로 해친 거였어요. 그리고 할인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서 모든 걸 은폐한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말만 믿고 할인을 방치했던 거였습니다. 지우의 죽음도 할인의 고통도 모두 어머니가 만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묵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어요. 제 무력함과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을 발견한 다음 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김태식 씨에게 연락했어요.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당시 CCTV 영상이 남아있는지 물어봤어요. 김태식 씨의 도움으로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11시 정각 할인과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현장 사무소로 들어가셨어요. 5분 후 작업자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파 명령이 떨어진 거였어요. 예정 시간보다 3시간이나 앞당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할인과 지우가 벽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어머니가 사무소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폭파가 시작되자 어머니는 자리를 떠나셨어요. 구조 작업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들고 언론사를 찾아갔어요. 10년 전 사고를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난 특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녹음기를 준비하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10년 전 그날 정말 우연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하셨어요. 지우와 할인이 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메모였습니다. 장애물 제거 완료라고 쓰여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지우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셨던 거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인정하셨습니다. 맞다고 하셨어요. 그 애가 살아있으면 제 인생이 꼬일 거였다고 하셨습니다. 정아라와의 결혼도 망치고 회사도 망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 딸이었다고 말했어요. 딸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녀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럼 정말 일부러 그런 거냐고 물었어요.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될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계획적으로 해야 깔끔하게 처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낸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성공하려면 때로는 냉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 어머니의 수첩, 그리고 녹음 파일이었어요. 10년 전 재개발 현장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피해자는 제 딸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제 어머니였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연히 될 일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나왔어요. 계획적으로 해야 깔끔하게 처리된다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은서 회장은 손녀를 장애물로 여겼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회사 지분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가해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이 들썩였어요.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어머니는 긴급 체포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뉴스로 봤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셨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어머니를 보호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주가가 폭락했고 직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할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숙자 시설에서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인에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지우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머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말했어요. 할인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가 죽었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할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저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우 아빠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남편이었다고 말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할인을 제대로 돌보겠다고, 그리고 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어머니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죽은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속죄였어요.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할인을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할인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오후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할인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걸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물감과 붓을 꺼냈어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인이 붓을 받아들었어요. 자연스럽게 물감을 찍었습니다. 빈 캔버스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란색이었습니다. 할인이 가장 먼저 선택한 색이었어요. 붓끝에서 부드러운 선이 그어졌습니다. 무엇을 그리는지 물어봤어요. 할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리본이라고 했어요. 노란 리본을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노란 리본인지 물었어요. 할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그리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할인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려온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리본 옆에 작은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노란 리본을 머리에 메고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지우였어요. 할인이 지우를 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할인이 붓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아이라고 했어요. 왜 중요한지 아냐고 물었어요. 할인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이 아이를 그리면 마음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갔어요. 노란 리본을 메고 웃는 아이, 그 옆에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인 자신이었어요. 그 옆에 또 다른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할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금 닮았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냐고 물었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같다고 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족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창문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할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붓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할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5초 정도였을까요? 그 짧은 순간 할인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도겸 씨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도겸 씨라고 불렀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었죠라고 말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인, 지우, 그리고 저였다고 했어요. 할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과 똑같았어요.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할인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누구세요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 거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면 충분했어요. 할인이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썼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썼습니다. 할인이 그림을 들어 보였어요.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이 좋다고 했어요. 저도 좋다고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할인의 어깨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림 속 가족들도 그 빛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할인 씨가 많이 밝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곳에 오기로 했어요. 할인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할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의 손이 기억하는 것들, 마음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벽에 할인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웃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지우도 할인도 저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이제 엄마 잘 돌볼게라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겠다고 했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가 저기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맞다고 대답했어요. 지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인의 그림 위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노란 리본이 더욱 환하게 빛났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그림은 남았습니다. 그림이 남으면 사랑도 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할인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우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함께였습니다.